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관들의 대화방 이름이 여의도 맛돌이 실체를 공개한다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를 공개한다고 불법의 그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슈로 이슈를 덮겠다는 하나의 시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갑질로 국민들한테는 비춰질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색출해서 공개해서 하겠다는 그런 모습은 민주당이 맨날 비판하던 이틀막이잖아요. 결국에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 문법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형태로 계속 가실 거면 적어도 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내려놓으셔야 된다. 요즘에 진짜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솔직히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직 보좌관들과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와의 전쟁. 이렇게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딱 이렇게 짰죠. 진실이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프레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보도가 계속 쭉 나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사실 반격을 했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직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심 끝에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서 전직 대화방 전직 보좌관들의 대화방 이름이 여의도 맛돌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맛돌이의 실체를 공개한다면서 대화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좀 입으로 좀 제가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대화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내용들을 좀 보면. 글쎄요, 뭐 이거를 공개한다고 김병기 의원의 지금 온갖 갑질, 그 다음에 그 온갖 위법, 탈법, 불법의 그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슈로 이슈를 덮겠다는 하나의 시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보좌관, 비서관들이에요. 그러면 보좌관, 비서관들이 이제 정당의 의원이랑은 조금 다르죠. 물론 그 정당의 뜻을 같이 하니까 거기에 보좌관, 비서관으로 오는 거지만 많은 경우 보좌관, 비서관들은 직업인이고 생활인입니다. 네, 직업인이고 생활인이고 이 의원실은 그냥 직장이에요. 그러면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약간의 그런 뒷담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걸 뭐 세세히 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는 아니죠. 오히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직장 내 갑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부하 직원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없는데 임금님 욕도 한다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좀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다른 의미의 갑질로 국민들한테는 비춰질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들이 적절하지 못한 말들도 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말들도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자신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색출해서 공개해서 하겠다는 그런 모습은 사실 그 민주당이 맨날 비판하던 그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의 모습이랑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걔네들이 맨날 비판하던 입틀막이잖아요, 그냥. 예, 그냥 입틀막이라고. 그 입틀막을 그렇게 비판해놓고는 자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틀막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비리 의혹이나 불법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해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거는 글쎄요, 매를 더 벌 뿐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장고 끝에 악수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좀 전형적인 정치 문법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여의도 맛돌이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해봤자
본인의 의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뭐 고소당하니까 막 고소하고 있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러고 있는 건데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둘 간의 관계라는 게 한 명은 여당의 원내대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여당의 원내대표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일거에 다 잘라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한 큐에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랬거든요. 이거 자체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들이 수평적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단톡 안에서 했었던 조금은 험해 보이는 표현들 이런 게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도 나름대로 정제된 표현을 쓴 걸 텐데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면은 의원실 안에서 녹음하거나 뭐 이렇게 기록이 남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왜 이런 형태로 이 사건을 대응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분 처음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MBC 통해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와이프가 그 처가 그 국정원 실장한테 전화해서 아들 취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려 MBC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좌진들과의 연락도 한겨레에서부터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진영 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버려지는 카드 혹은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이런 안 좋은 네거티브적인 이미지들이 그동안 축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 언론으로부터도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명청교체기의 징후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 내에서 이재명의 입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입니다. 모두가 공인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거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잠깐 물러난 것 같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의 입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인 해석이고 저도 이제 이거는 충분히 그 정치적인 해석으로서 상상력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현재 혐의는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그냥 부정청탁 금지법뿐만이 아니라 수뢰죄 부분까지도 이건 수사가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뭐 민주당 내 당내 갈등보다는 그 부분에 타겟팅을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뭐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설령 정청래 대표를 돕는 일일지라도 일단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지금 저질러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타겟팅을 해야지 민주당 내의 어떤 정치적인 다툼에 우리가 굳이 올라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럼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이게 수사가 될 거라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기자들한테 막 짜증내다가 그 다음 날에는 눈썹 이렇게 팔자 돼갖고는 착한 표정 이렇게 막 온화한 네. 표정 지으면서 제가 뭐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니까 그 방은 1박에 80만 원짜리가 아니라 34만 원짜리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왜 이 사과하는 입장에서 금액 얘기를 하는 걸까? 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업무와 상관없어도 받으면 안 맞아요.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은 80만 원 이틀, 그러니까 160만 원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160만 원짜리 숙박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숙박권 자체는 금액이 써 있지는 않고 이박할 수 있다. 좋은 방에서 맞아요. 이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박했을 때 뭐 34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 70만 원 정도면은 업무 관련성에 있어서만 조금 패스가 되면은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변호사의 어떤 조언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박이 얼마인가는 그때 왜 160만 원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냐면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가격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마 우리가 보통 호텔에 숙박을 할 때는 어떤 사이트 같은 데 하면 할인이 엄청 되잖아요. 그렇죠, 할인. 그런 가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숙박권이 2장이에요. 처음에 23년 말까지 쓸 수 있는 걸 받았다가 못 쓴 거예요. 그랬더니 새 거 달라고 못 썼으니까.
그랬더니 24년 말까지인 걸 받아서 24년 11월에 숙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것도 이미 받은 거고 두 번째 것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거를 본인의 그냥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쓴 거지 이게 같은 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80만 원짜리 4박으로 저는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이 됐다. 맞아요. 그렇게 계산할 수 그렇게 있는.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전직 대한항공 변호사, 전직 아, 한진칼 맞다. 준법 아. 지원인으로서 정말 아. 저는 인생이 다 엮여 있는 것 같아.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뭐 하나 나올 때마다 포레스트 그냥 검프야. 다 엮여 있어. 아니 그 사람들이 저보고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진짜. 포레스트 검프는 여기 계시네요. 아, 진짜 계속 엮여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하는 생각이 들. 이 서귀포 카로텔은 카로텔 네트워크라는 비상장사의 소속 호텔이고요. 아 비상장사. 네, 카로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카로텔 네트워크에 위에는 좀 제가 준법 지원인으로 있던 지주사 한진칼이 있고 그런 관계인데 진짜 이 카로텔 네트워크의 이 서귀포 호텔의 카로텔의 이 가격이라는 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날짜를 보면은요. 1안이 11월 22일과 24일, 2안이 11월 29일과 12월 1일입니다. 참고로 저는요 휴가를 반드시 4월과 11월에 갑니다. 본인이 네. 왜요? 그때가 항공권과 호텔 가격이 제일 쌀 때입니다. 4월과 11월. 이거는 전직 여행업계 종사자의 이야기니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가 근데 여행하기도 제일 좋아. 4월은 벚꽃 피는 때고요. 11월은 단풍 필 때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대학생들이 여행 수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걔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 방학도 아니야. 그래서 평일에는 진짜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주로 홀리데이 시즌은 혹한기 혹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서기 여름이랑 혹한기에 있는데 어지간한 직장을 다니는데 4월과 11월에 중간에 연차 내고 휴가 가겠다 얘기하면 뭐냐 너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미친놈들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항공 가격과 호텔 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예요. 사람도 제일 한적하고요. 그리고 여행 가면 너무 좋아.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정말 봄 가을에 그냥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 쓰고 여름과 겨울은 절대 안 쓰고요. 요때 딱 쓰는데 요때가 무조건 싸게 가고 그러니까 제일 성수기 때 가는 거에 한 반 가격이면 정말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한 여행을 하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싼 거야. 좀 이 날짜가 딱 보니까 제가 왜 이거 정말 예술인 게 12월 1일까지잖아요. 12월 5일만 돼도 애들 방학해요. 대학생 애들이 한 기말고사가 요때 딱이거든요. 근데 요때가 딱 기말고사 시즌인데 기말고사 시즌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싸고 12월 한 5일부터 홀리데이 시즌으로는 쫙 비쌉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때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가격을 생각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때가 한적한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여행 매니아야 내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때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때 호텔 가격으로 놓고 보면 대충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초대권은 성수기에도 쓸 수 있는 초대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기 쓸 수 있는. 그러면 가격은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싼 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받았는데 성수기, 극성수기에 쓸 수 있는 걸 받았는데 내가 싼 때 샀다고 해서 그 극성수기에 받은 가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쓴 그 거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쓴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시간도 많겠다. 여유로울 때 갈 수 있는 거잖아. 남들 휴가 안 갈 때. 응? 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직 대한항공 네. 사내 변호사. 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강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맨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기자들이 막 질문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과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약간 좀 짜증이 섞인 반응을 좀 해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한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금 공손해졌었습니다. 착한 표정. 좀 보기 드문 김병기 원내대표의 평소의 상황, 그 평소의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신주가 한 5, 6개월 정도 됐었어요. 패스트 트랙을 가져서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정도의 속도로 아마 입국을 한 것 같아요. 칼호텔 숙박권 이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한겨레 그 신문인 거예요. 거기는 저한테 사전 질문을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전 성실히 대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부족했다면 좀 더 추가 질문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요렇게 반응을 하고 사과를 하고 좀 이제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일단락하고 좀 연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도가 또 바바방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 이게 터진 게 이 병원 문제, 병원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베트남, 이제 가족들 공항. 여행 가는데 의전하는 의전. 문제들도 먼저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진짜 진흙탕 싸움처럼 돼 버린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맞돌이라고 하는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전직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이에 있었던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이 언행들이 다 있는 그 부분들의 일부를 캡처해 가지고 올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개를 한 거죠. 그 제가 여행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여행 유튜브들도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여행 유튜브들 중에 보면은 정말 이제 이런 최고급 스위트 이거 우리가 돈 주고 갈 수 없는 스위트룸 뭐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저도 보는 있는데 거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약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맞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런 유튜버들은 그런 유튜버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뭐 빠니 병틀이나 병튜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병튜브 빠니 병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약간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병튜브 뭐 이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병자가 들어가는데 아니 그 워낙 여행 유튜브의 양대산맥이 빠니보틀과 그러지는 갓튜브라서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좀 이렇게 따라서 빠니병틀이나 병튜브 같은 걸 하나 만드셔가지고 저도 이름에 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면 막 의전이 막 그냥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로얄 스위트룸 막 이렇게 큰데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남들 다 열심히 열일할 때 그 직장 광화문 쫙 지나가는데 사람들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쫙 지나가면서 비춘 다음에 자기는 유유히 이렇게 하와이 셔츠 같은 거 네. 입고 쫙 이렇게 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수사 받으시고 처벌 받고 하시면은 이제 뭐 그 의원직을 유지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 잘 편집해가지고 올리시면 100만 뷰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이 비서들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출장으로 해외를 갈 때 가족이 동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그냥 여행 가고 가족이 병원에 가고 이런 거를 다 알아요 보좌진들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의 항공권 이런 거 이미지를 전송을 하고 그러면 그걸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모님 안과 가는 거 신경 많이 쓰신다. 이거 뭐 독심술이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오늘 뭐 병원에 가는데 되게 신경 쓰이네. 이런 얘기 하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수행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거라도 들으면서 했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다는 거죠. 물론 이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아들 일산에 있는 병원 그 할 때도 여기에서부터 그 수행을 해가지고 그 장부도 가짜로 쓰고 그리고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사모가 항상 의전 같은 것들을 받고 도청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사무소에 뭐 주차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좀 당연한 어떠한 문화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낙마할 때도 결국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었잖아요. 일과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집에 그 변기 고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쓰레기 버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진짜 가까이 보면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노를
분노를 어떻게 삭히지 못해서 결국에는 여의도 맞돌이를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라는 형태로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로 계속 가실 거면 적어도 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또 하나의 이게 문제점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양쪽의 주장이 굉장히 극명하게 지금 서로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면직된 보좌관이 재취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했는데 이 재취업을 막거나 재취업을 한 이후에 그 재취업을 무산시켰다라는 의혹이 지금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좌진 전직 보좌진이 이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다. 그건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시점이 그 전직 보좌관이 주장하는 그 시점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도 보면 사실 여부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이거는 치명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보면 밥줄을 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밥줄을 끊는 일인데 면직된 보좌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날짜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전직 보좌관의 이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것도 좀 저는 솔직히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이 모든 갑질이 너무 뭐랄까 요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요즘 시대 하기에는 뭔가 정말 너무 안 맞는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국정원 출신이라 그런가? 이분의 이력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분의 이력을 살펴봤는데 이분은 87년에 안기부에 입사하신 분입니다. 언제요? 87년에. 그러니까 1987년은 어떤 해입니까? 그 1987년에 안기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내세우는 무언가와 뭔가 이질적이야. 87년에 안기부에 입사를 했어요. 되게 상징적이죠. 87년이라는 날짜에 그 영화도 있잖아요. 1987. 1987의 안기부 직원. 그분이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 들어간 거니까. 네, 뭐 들어는 갔지만 들어가서 근데 이제 교육받고 있었겠죠. 그건 있어. 그렇게는 하겠지만 1987년에 그 운동권 사람들이 거기 1987에 나오는 그분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 그분들이 나 이제 1987 했으니까 안기부에 입사해서 열심히 뜻을 펼쳐야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1987에 안기부에 들어가려면 안기부 입사 시험을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1987 이전에 안기부 입사 시험을 열심히 스터디도 하고 강의도 됐고 안기부 직원이 되기 위한 안기부 직원도 쉽지 않아요. 그때는 안기부가 진짜 셌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왜냐면 우리 고모부가 안기부 직원이니까. 그래서 진짜 고모부가 1987 이전까지 안기부 부심이 강했어. 제가 안기부라는 그거를 되게 자기가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기부를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고모부를 생각하면 떠올라. 방송 때문에 고모부를 팝니까?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내 친척 중에 있었으니까 안기부가. 근데 1987에 안기부를 간 사람이야. 그럼 이게 민주당의 의원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보통 이제 민주당의 의원이 되려면 거기서 뭐 내부 폭로를 하거나 뭐가나 하여튼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진짜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 삼선 의원이지만 그 앞에 안기부 출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됐지만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처장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국정원 인사통이야. 인사통이죠. 인사통인데 인사처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국정원의 인사가 한번 싹 물갈이가 됩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휴민트가 그때 뭐 깨졌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물갈이하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앞장을 섰다라는 그 지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해임이 된 거예요. 해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와 같은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다가 해임된 인사로 이렇게 된 거죠. 마치 해직 기자 뭐 이런 것처럼 해직 언론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나름 소송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를 받아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김병기라는 인물이 민주당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됐을 때 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직접 인재 영입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해서 2016년, 20년, 24년 3선 의원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국정원 개혁이라는 걸 인사통으로서 했다라는 거는 근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과 뭔가 계보가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죠. 그냥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윗사람의 뜻을 잘 따르는 직원이었다. 원래는 이게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어떤 그 조직 논리라는 게 있었을 텐데 당시 노무현 정부니까 노무현 정부의 뜻을 잘 따르는 직원이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아주 잘 따르는 원내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계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만큼 내 부하 직원도 내 말을 잘 따르기를 바랄 수 있죠. 약간 그런 위계의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직원, 안기부 직원 그 특유의 뭐 이렇게 조직 내부 문화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면직된 보좌관들의 면직된 보좌관이 네. 사실 쿠팡에 취업을 하고 그 취업 이후에 또 취업을 막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직 보좌관의 주장과 그런 사실이 없다. 시간상의 딱딱딱 이 부분을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반박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쨌든 박대준 당시 대표랑 둘이 독대를 해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딴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둘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쿠팡에 가 있는 본인의 과거 직원에 대해서 내보내라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방에서 나갈 때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직 보좌관들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있어서도 뭔가 정황상 본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뭐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 너네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든지 걔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 사는지 똑바로 눈 뜨고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닐까. 이게 결국에는 재밌는 거는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로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쿠팡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뭐 미국 회사라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대준 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어도 이 보좌진들과 계속 싸우려면 원내대표직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냥 장경태처럼 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경태 아무도 기억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낙마시킬 때처럼 좀 이런 사안이 있으면 화력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그 그러니까. 딸린 하실 것 같고 적어도 과방위원장은 내려놔야 최민희, 되는 장경태 그냥 넘어갔잖아. 지금. 예, 그러면 그 수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사하기 전에도 예전엔 이 정도가 있으면은 자리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민희도 지금 과방위원장 그냥 하고 있죠. 장경태도 서울시당위원장 그냥 하고 있죠. 그 김병기도 내가 왜 원내대표 내려놔야 돼?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계속 대응적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하나 물면 그 예전에 강성훈 여가부 장관 무너뜨리듯이 그냥 확 물어서 무너뜨리게 해야 그래야 얘네들도 조금 움찔하면서 조심하는 거라도 좀 하지. 안 그러면 그냥 강선우를 지나가니까. 무너뜨린 건 사실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현지 누나죠. 아이도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그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그때 병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 그리고 병기 이제 얘기를. 김남국 비서관도 결국 나갔는데 대통령실에서 나갔는데 그분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 안산에 이제 양문석 의원
곧 대법원 판결 나올 건데 지역구 비워줘야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원래 안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 그럼 거기에서 나오려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뭐 윈윈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김현지와 가까운 사이,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내년 선거에서 나쁘지 않겠다. 안산이란 지역구의 또 특성도 민주당이 워낙 강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현지 누나가 한번 또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우리 쪽에서 계속 뭐라고 해도 정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아마 이 보좌진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폭로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랑 계속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도 그러니까. 보고 있어서 네. 보라매 병원에서 그 지역에 지금 보라매 병원은 추정이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도 갑자기 오후에 1시 반 전에 오면은 첫 번째로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업무방해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직 보좌관 쿠팡 그 전직 그 뭐죠 이사 네. 예, 상무였던 사람 그 사실 서영교 의원하고 또 그 식사를 맞아요. 했어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었죠. 예. 그 이 문제도 그냥 위야무야 덮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전직 보좌관과 쿠팡의 문제 그냥 요 단편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당시 그냥 또 넘어가 버렸는데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의 중진 의원이고 지금 쿠팡 관련된 특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쿠팡의 상무이면서 변협에 또 뭐 이사를 뭐 맡고 있는 상황에서 변협 회장이 추천을 뭐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도 그냥 그거 넘어가 버렸어요. 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상황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이나 여러 좀 보면 무슨 이슈가 터지면 그냥 언론에서 막 때려주거나 이거 아니면 이슈를 키우거나 뭔가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뭔가를 끝장내거나 뭘 승부를 보는 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당시 이명박 정부 때 100석이 안 됐어요. 80몇 석이었거든요. 근데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여기 광화문 다 마비시켜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호각 싸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80몇 석 가지고.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수가 60여 석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60명의 국회의원이 그냥 당시는 그냥 보수가 압도적이었는데 그냥 물고 뜯고 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권력형 비리가 장경태, 최민희, 서영교, 김병기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 한 4-5명씩만이라도 예? 이춘석도 맞아, 사실 이춘석도 저희 있어요. 당에서 맞아요. 대응하는 거는 이제 뭐 예. 의원들 한 4-5명씩 팀을 만들어서 그냥 전담팀 만들어서 의원들이 보좌관들이 다 있잖아요. 전담팀 만들어서 그냥 물고 뜯을 때까지 물고 뜯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민주당은 지난 몇십 년간 해왔거든요. 우리 당 인사들한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제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저희 나이 또래에 이제 막 사회에서 저희 나이 또래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고 돈도 벌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사회에 뭔가 이렇게 진출하고 뭔가 목소리도 내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절대 민주당 쪽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으로 오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가면 자기들이 보호받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민주당 선택하면서 줄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점점 계속 밀려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 특히 원내에 계시는 분들이 전투적으로 좀 싸워줄 필요가 있다. 저는 진짜 이 사람들 지금 김명기도 지금 딱 보니까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연말 연초 넘어가고 또 다른 이슈 하나 터지면 자기는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국회와 당에서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조금 지나면은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슈로 또 커버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보좌진들 무슨 맞돌이방을
폭로를 하고 이런 걸로 일을 키우고 있어서 그게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도 뭐 패널들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도 봤을 때 남 얘기 듣는 분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결국 뭐 현지 누나가 나올 때가 됐다. 돌고 돌아서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자, 이 병원 문제도 이게 불거진 문제니까 네. 좀 다뤄보죠. 이 지금 가족들에 대한 이 병원 진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보좌진들이 또 폭로를 했죠. 이게 가장 큰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된 문제예요. 이게 지역구에 있는 병원이어서 그 어떤 유착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데 뭐 도로 놓는 거라든지 뭐 학교를 증축한다라든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따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람의 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안과 선생님한테 말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이미 이 문자 메시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폭로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 게 이런 형태로 지내는 분들이 요 병원 한 군데만 그랬을까. 지금 대한항공에다 얘기해서 입국하는 과정에서의 의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잠깐 얘기하면 김병기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 이용하지 못한 거는 본인들의 뭐 과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 알고.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거를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가족들이 여행 가는 거를 보좌진들이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부터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병원은 뭐 보도도 나왔지만 저기 하니까 그런데 그냥 민주당 사람들은 너무 서울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산 가갖고는 부산 출신으로 아니, 또 해수부 장관 뭐 임명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서울대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데 왜 서울대는 또 10개를 서울대 병원을 10개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 지금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모 병원 여기도 사실상 거기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대를 너무 좋아해. 네, 거기 병원인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 김병기 의원의 부인 그리고 아들의 검사하고 뭐 치료 네, 관련된 거 부분에 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인 거죠. 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좀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한 거죠. 사실상 보면 뭐 확정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전직 보좌관들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시 반 전에 오면은 1등으로 넣어드릴게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 점심시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1시 반부터 하니까 그때부터는 예약이 다 차 있잖아요. 근데 1시 반 전에 오면은 의사 선생님 뭐 한 30분 식사 빨리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그 사이에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방해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업무방해도 업무방해인데 바로 이런 병원들 이런 거 끼워 넣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병원 한번 예약하려고 하면 진짜 몇 달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진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신 분들도 막 2-3달 기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 갑질 중에 갑질은 다 하면서 맨날 그 노동자 서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너무 그냥 자신들이 누리는 이런 특권과 의전을 다 하고 있다. 이건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해서 뭐 여기서 또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한항공 다니고 있을 때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지역본부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뉴 구주 지역본부는 파리, 그 다음에 미주 지역본부는 LA,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본부는 쿠알라룸푸르인데 그 변호사들도 이렇게 보내는데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나가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아니 우리나라에서 오신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장차관들 뭐 국회의원들 오시면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현지 직원들이 나가서 줄을 서줘야 됩니다.
줄을 앞에 서주고 한 15분 20분 거리에 또 한 명 서고 15분 20분 거리에 또 한 명 서고 그래서 제일 앞줄에 있는 직원이 그 높으신 분이 오면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현지 직원들이 하는데 변호사랍시고 안 한다 그러면 그 n분의 1에서 그게 비율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변호사들도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공천 받고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한항공 다니는 그때 뭐 저도 7, 8년 다녔으니까 뭐 친한 형들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근데 상수 너는 국회의원 돼서 온다고 우리 줄 안 서준다 그러면 제가 저도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줄 서달라고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그게 서러운 일인데 아니 월급 받고 급여 받고 일하는 그 직원들도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높으신 분들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왔다고 줄서기에 동원돼서 아침부터 나와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직원들이 업무도 작파하고 줄 서고 있어야 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이런 의전 문화 과거 용해인 의원 그 귀빈실 때 한번 문제가 맞아요. 됐었잖아요. 그때 그냥 이 의전 금지법 같은 걸 그냥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밀어붙여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켰어야 된다고요. 공항 내 의전 금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의전은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시면 됩니다 진짜.